신혼식 지난 지 일주일 만에 신우이 수진이 내가 준 신혼 선물 가방을 거실 카페트 위에 던지는 모습을 보고 입술이 굳었다. 그건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리미티드 에디션이었어. 내가 3년 동안 저축하며 남편 재훈과 함께 샀던 우리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선물이었다. 수진은 20살도 안 된 대학생인데 그 가방을 발로 살짝 차며 언니, 이런 낡은 디자인 어디서 사왔어? 친구들이 보면 웃기지 않을까? 라며 코를 찡그렸다. 낡은 디자인. 이건. 말이 막혔다. 혼자만의 소중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낡은 물건으로 치부받는 게 너무 아팠다. 그런데 수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카톡을 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그래? 언니, 이 가방 대신 나한테 상점 좀 사줘라며 웃었다. 눈빛은 농담이 아니라 진지했다. 상점. 뭔 상점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재훈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다가 거실로 나와 상황을 보고도 수진아, 그래도 너 언니 마음인데라며 가볍게 넘기려 했다. 그게 더 화가 났다. 수진은 재훈의 태도를 보고 용기를 얻었는지 오빠도 알잖아. 나 요즘 창업하고 싶어. 언니랑 오빠는 돈도 많잖아. 8천만 원짜리 가게 하나 사주는 게 별거 아니잖아. 라며 손가락을 꼬았다. 8천만 원. 그 숫자를 들으면 머리가 어지러웠다. 우리가 아파트 대출도 남았는데 신우이가 마치 100원 사탕 사는 것처럼 쉽게 말하는 것이다. 수진아, 그건 너무. 내 말을 수진이 가로챘다. 아니야. 언니가 이 가방을 줬으니까 나는 가게를 원해. 안 사주면 나 안 할 거야. 라며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재훈이 사이에 들어가야 수진. 그만 뛰어. 은주야, 수진이 어린애라서 그래? 좀 양해해라며 나를 눌렀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부러졌다. 남편도 신우이도 내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수진이 이렇게 무례하고 욕심 많게 행동하는 건 결국 재훈이 계속 양해해주니까다. 나는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하며 수진을 바라봤다. 속으로는 한결을 다졌다. 이 사람, 이 무리한 요구를 통해 나를 짓누르려는 신우이를 반드시 후회시켜야 한다. 8천만 원 가게? 그럼 내가 주는 척하며 그녀가 가장 아파할 부분을 꿰뚫어 쳐야겠다. 나는 가방을 주머니에 넣고 수진, 가게 얘기는 좀 생각해봐. 내일까지 답해줄게라고 말했다. 수진의 눈은 반짝였고 재훈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들도 모를 세상, 이제 시작이다. 이틀째 아침, 식탁 위에 토스트와 계란을 놓으며 재훈의 말을 듣고 커피잔을 꽉 쥐었다. 은주야, 수진이 어제 저녁도 카톡으로 울며 부르는 거야? 그래도 8천만 원은 많긴 하지만 우리 저축도 좀 있는데 수진이 그렇게 원하니까 일단 응해주면 안 될까? 그는 부엌 칼을 닦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는데 눈빛에는 장애뿐이었다. 재훈, 우리 아파트 대출이 매달 150만 원 나가고 너 회사 보너스도 작년보다 적었잖아. 8천만 원은 그냥 떼어낼 돈이 아니야. 내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지만 그는 그냥 어깨를 끄덕였다. 그래도 수지는 내 유일한 여동생이야. 혹시나 사업이 성공하면 나중에 갚아줄지도 몰라. 은주야, 너도 여자로서 그녀의 꿈을 이해해주면 안 될까? 여자로서 그 말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나의 마음,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은 그의 여동생의 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였다. 나는 입을 다물고 토스트를 씹었지만 맛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고 수진이 속옷까지 갈아입지 않은 채 들어왔다. 언니, 결정했어. 상점 언제 사줘? 그녀는 거실 소파에 뻗어 누우며 핸드폰을 켰고 다른 의자에 올렸다. 수진아, 아직 생각 중인데. 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끊었다. 뭐 생각해? 언니 돈 없어? 그럼 오빠한테 빌려서 사주면 되지.
나가게 나면 첫 달 매출로 갚아줄게. 말을 하면서도 눈은 핸드폰 화면에서 떼지 않았다. 재훈이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언니랑 나랑 이야기 좀 해보고. 라고 했지만 수진은 오빠도 말이 많아. 그냥 내일까지 답해줘. 라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재훈을 바라봤다. 이제 알겠어. 수진이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너 계속 그녀를 말리지 않고 방치만 해줬어. 재훈은 입을 벌렸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부엌으로 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아 수진의 방 방향을 바라보았다. 이제 감정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수진을 후회하게 만들려면 먼저 그녀의 약점을 찾아야 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수진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갔다. 평소에는 명품 가방과 옷을 자랑스럽게 올렸지만 최근에는 창업 준비 중이라는 글과 함께 비싼 카페 사진만 올라왔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건가? 나는 수진의 고등학교 친구였던 지민에게 카톡을 보냈다. 수진 최근 돈 문제 없어? 그녀가 창업한다는 거 들었어. 약 10분 뒤 지민이 답장했다. 응. 수진이 카드빚 좀 쌓았다고. 작은 대출도 몇 군데 갔던데? 창업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카드빚, 불법 대출. 이것이 수진의 약점이었다. 나는 지민에게 달겠어. 고마워. 너도 수진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답한 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8천만 원짜리 가게? 그럼 내가 그녀의 빚 문제를 이용해 그녀가 원하는 가게를 주는 척하면 어떨까? 이제 복수의 첫 단계가 시작됐다. 주말 아침, 재훈이 수진과 외출하자 나는 미리 연락해둔 부동산 중개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오후 2시에 그동안 말씀드렸던 강남구 상점 보실 수 있나요? 지난 이틀 동안 나는 각종 부동산 앱을 뒤져가며 8천만 원 내외 창업하기 적합한 상점을 검색했지만 진짜 목표는 김대 문제가 있는 상점이었다. 수진이 받을 상품은 결코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그녀를 괴롭힐 시한폭탄이어야 했다. 중개사는 금방 답장을 보냈고 나는 검은색 코트에 안경을 쓰고 모자를 눌렀으며 얼굴을 가렸다. 평소와 다른 스타일로 나간 건 혹시 수진의 친구나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상점 위치는 강남대로변 골목 안쪽이었는데 예관은 꽤 깔끔해 보였다. 이 상점은 원주인이 직접 운영하다가 건강 문제로 팔려요. 월세도 저렴하고 주변 학교도 많아서 카페나 옷가게 하면 잘 될 거예요. 중개사는 활기차게 설명했지만 나는 그의 말 속 단서를 쫓았다. 임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중개사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아, 그건. 원래 5년 계약이었는데 다음 달에 1년 남기고 만료돼요. 하지만 새 주인이 되시면 원주인과 재계약하면 되니까 문제없어요. 그 말을 듣자 내 심장이 뛰었다. 재계약이라는 말은 즉 원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었다. 원주인은 어떤 분이세요? 협의하기 쉬운 분인가요? 나는 다시 물었다. 중개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글쎄요. 원주인 분은 성격이 좀 급하시긴 해요. 예전에 다른 사람이 양도받으려다 계약 조건 때문에 싸운 적도 있었어요. 바로 내가 찾던 트러블 상점이었다. 8천만 원을 주고 이 가게를 사면 수지는 다음 달부터 재계약 문제로 골치 아플 것이고 만약 원주인이 거부하면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게 된다. 보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다. 재훈이 보낸 메시지였다. 우리 저녁에 외식할래? 수진이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해? 나는 잘했어라고 짧게 답한 뒤 중개사에게 이 가게 정보 좀 담아주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했다.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가게 사진을 찍어 카메라 롤에 저장했다. 이제 수진의 약점, 빚과 문제 있는 가게를 연결할 계획을 세울 때였다.
저녁 식당에서 수지는 메뉴판을 보며 언니, 가게 생각은 어떻게 됐어? 나 오늘 카페 창업 아이디어도 구상했어. 재훈은 좋은 아이디어네. 은주야, 수진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좀 도와주자라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게는 생각해봤어. 하지만 수진아, 너 지금 카드빚 좀 쌓였잖아. 가게 사주긴 해도 그 빚부터 갚아야 할 것 같아. 수진의 웃던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다. 언니, 너 어떻게 알았어? 그녀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됐다. 수진의 얼굴이 새빨갛게 타올랐고 놀란 듯 입을 벌리며 언니는 대체 누구한테 물어봤어? 지민이지. 그 애 정말 말이 많아. 라며 의자에 팔을 내리쳤다. 식당 다른 테이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지만 그녀는 신경도 쓰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훈이 급히 얼굴을 찌푸리며 수진. 조용히 좀 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라고 말했지만 수진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빚이 뭐 그렇게 나빠. 나 나중에 가게 잘 운영하면 금방 갚을 거잖아. 언니 왜 그런 걸 들춰내서 나를 못마땅하게 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향해 소리쳤다. 나는 물컵을 들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기다렸다. 그녀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을 무렵 내가 말했다. 수진아, 내가 너를 못마땅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가게를 사주는 건 괜찮지만 너 지금 이렇게 빚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가게를 운영해? 대출할 때도 신용이 필요하잖아. 수진은 입을 벌렸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훈이 은주 말이 맞아. 수진. 빚이라도 일단 좀 갚고 가게 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 라며 동조했다. 그는 아마도 수진의 빚 문제를 처음 들었기에 가게를 주는 대신 빚을 갚아라는 조건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수진은 양손을 얼굴에 얹으며 그럼 얼마나 갚아야 해? 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부서지는 모습이 보였지만 나는 연민하지 않았다. 이게 그녀가 나에게 한 것에 대한 첫 번째 보답이었다. 내 카드빚과 소액대출 합쳐서 약 500만 원 정도 있지? 그 중에서 300만 원은 이번 주 안에 갚아. 그러면 나는 다음 주에 가게 계약을 시작할게. 내 말을 듣자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300만 원. 그렇게 많아? 나 지금 그 정도는 못 갖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그럼 어쩌려고? 너 가게를 원하잖아. 300만 원도 갚지 못하면 가게를 운영할 능력도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수진은 쳐다보며 입을 삐죽였다. 재훈이 수진아, 그럼 나한테 빌려서 갚자. 나중에 가게 매출에서 빼면 되라고 말했지만 나는 곧바로 말렸다. 재훈, 안 돼. 이건 수진이 스스로 해결해야 해. 그래야 나중에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잖아. 재훈은 나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우리 둘의 대화를 듣고 한숨을 쉬며 알았어. 300만 원, 이번 주 안에 갚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기력함이 묻어났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은 뒷좌석에서 핸드폰을 바라보며 속삭이는 소리를 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양이다. 나는 후사경으로 그녀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300만 원을 갚게 하는 건 단지 시작일 뿐이다. 이 조건을 통해 수진이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또 그녀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은 방으로 쏙 들어갔고 재훈이 나에게 다가와 은주, 너 오늘 그렇게 단호한 거 좀 놀랐어. 그래도 수진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재훈, 우리는 수진을 너무 아껴준 거야. 이제 그녀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가 아직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음은 수진이 어떻게 300만 원을 마련할지 지켜보는 일이었다. 수진이 300만 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지 이틀째, 나는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방에서 전화를 낮은 목소리로 하는 모습, 창밖을 자주 바라보는 불안한 표정, 분명히 평범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는 게 아닐 것 같았다. 나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미리 켜서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그녀가 어떤 속임수를 쓰려 하는지 증거로 확보해야 했다. 목요일 오후, 나는 시장에 간다는 핑계로 외출했지만 집 근처 카페에서 창가 자리에 앉아 집 방향을 바라보았다. 1시간 후, 수진이 급하게 외출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검은색 후드티에 모자를 쓴 채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갔고 뒤따라 사촌 영호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영호는 수진보다 3살 위인데 평소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그들을 뒤쫓았다. 두 사람은 강남 상점가 근처 카페에 앉았다. 나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리고 녹음을 시작했다. 영호 오빠, 제발 이번만 도와줘. 언니가 300만 원을 내라고 하잖아. 그래야 가게를 사줄 거라고 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와달라고?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야? 나도 빚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데. 영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언니가 준비한 가게 임대 계약서를 좀 빼줘. 내가 그 계약서로 원주인을 협박하면 재계약을 쉽게 해줄 거야. 그러면 가게를 얻고 나서 돈을 갚아줄게. 수진의 말을 듣자 내 심장이 쫄깃했다. 계약서를 빼내려는 거였다. 나는 아직 계약서를 집 서랍에 보관해뒀는데 그녀가 언제 집에 들어가서 찾으려 할지 모르겠다. 협박. 그거 위험하지 않아? 만약 들키면 경찰에 신고당할 수도 있어. 영호가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수진이 급하게 말했다. 뭐 어때?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계약서만 빼내면 돼. 내일 오후 언니가 외출할 때 집에 들어가서 서랍에서 꺼내줘. 제발, 이번만. 그녀가 영호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영호는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나중에 꼭 돈 갚아줘. 안 그러면 나도 너한테 안 좋은 거 할 거야. 나는 녹음을 멈추고 택시로 집에 돌아왔다. 수진이 이렇게 계약서를 빼려 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계획하는 건 더욱 확실하게 그녀를 후회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친구와 만난다고 외출했다가 1시간 후에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수진과 영호가 내 방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찾는 모습을 보았다. 수진, 영호 오빠. 너희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내 목소리를 듣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랍을 닫고 뒤돌아왔다. 언니,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온 거야? 난 그냥 방 정리하려고. 수진이 말을 더듬었다. 영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나도 수진이 부르니까 왔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라고 말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재생했다. 수진과 영호의 대화가 터져나오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야? 언니는 우리를 따라왔어.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네, 너희가 계약서를 빼서 협박하려는 계획을 들었어.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영호 오빠. 그리고 수진, 너는 내 방으로 와. 저녁 재훈이 집에 돌아오자 나는 녹음 파일을 그에게 들려줬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수진과 영호의 대화를 듣자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게 진짜야? 수진이 그렇게 계획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녀가 가게를 얻기 위해 협박까지 하려 했어. 이제 너도 알겠지. 내가 왜 그녀를 제재해야 하는지. 재훈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나의 편이 될 것이다. 재훈이 녹음 파일을 끝까지 듣고는 방으로 들어가 수진을 불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의 대화 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다. 수진. 은주가 들려준 녹음 진짜야? 너 가게 계약서를 빼내서 협박하려 했어? 재훈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오빠, 나 그냥. 언니가 너무 힘들게 해서 급한 생각을 했어. 가게를 얻고 싶었던 거지?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급한 생각. 협박은 범죄야. 빚도 쌓이고 이제는 그런 짓까지 하려고. 은주가 너를 위해 300만 원 갚으라고 조건을 내준 건데 너는 그걸 모르고 속임수만 쓰고 있잖아. 재훈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동안 그는 수진을 너무 아껴줘서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한 적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그는 마침내 수진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몇 분 후 재훈이 방에서 나와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후회가 가득했다. 은주,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수진 편만 들었고 내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그녀가 이렇게 무례하고 잘못된 짓을 하다니. 그는 내 손을 붙잡고 말했다. 이제 내 편이야. 수진이 잘못했으니까 그녀에게 맞는 처벌을 받게 해야 해. 너의 계획이 있잖아. 나랑 같이 하자. 그의 말을 듣자 내 마음이 놓였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가 원하는 상점이 임대계약 문제가 있는 트러블 상점이라는 걸 알아냈어. 만약 그녀가 가게를 얻으면 다음 달에 재계약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될 거야. 나는 가게 정보를 담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재훈이 서류를 살펴보며 눈을 크게 떴다. 정말이야? 원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네, 중개사가 비밀리에 말해준 거야. 그러니까 수진이 가게를 얻으려고 애쓰면 결국 헛수고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그녀의 빚 문제와 협박 계획을 더 확실한 증거로 만들어야 해. 내가 말했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 나는 수진의 빚 관련 증거를 더 모으고 너는 가게 관련 법적 문제를 확인하자. 변호사한테 상담해보는 건 어떨까? 그의 제안은 내 생각과 같았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변호사는 가게 임대 계약서와 수진의 협박 계획 녹음 파일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 가게의 경우 원소유주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양도받은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협박은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이니 증거를 잘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듣자 재훈이 더욱 확신을 갖게 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이 차를 멈추고 내게 말했다. 수진이 오늘 집에서 계속 울며 사과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내가 너무 부족한 남편이었던 것 같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 함께 수진이 후회할 수 있게 하자.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저녁에 수진이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고 표정은 비참했다. 언니,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가게 안 사줘도 돼. 빚은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나는 연민하지 않았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재훈이 수진을 바라보며 이제 사과하는 건 늦었다. 내가 한 짓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야 오빠가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방문한 것은 수진이 사과한 이틀 후였다. 나는 수진의 카드빚 명세서, 불법 대출 계약서 사본, 지민이 몰래 건넨 것, 협박 계획 녹음 파일, 심지어 그녀가 영호와 함께 카페에서 계획을 논의한 모습을 찍은 몰래카메라 영상까지 모두 챙겼다.
재훈은 옆에서 내가 증거를 하나씩 꺼내는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표정을 점점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 협박 계획 녹음과 영상이 있다면 수진 씨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불법 대출에 가입한 사실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는 펜으로 종이를 두드리며 계속 말했다. 상점 이전을 거부하는 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상점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었고 수진 씨의 요구 자체가 무리한 것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계속 가게를 요구하며 집을 떠들면? 내가 물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먼저 수진 씨에게 공식적으로 가게 이전을 거부한다는 통지서를 보내고 협박 계획에 대해 경고하는 문서를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녀가 계속 갑질을 하거나 위협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재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 그녀는 내 여동생인데. 하지만 변호사의 말을 듣자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재훈 씨, 이것이 수진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지금 용서한다면 앞으로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통지서 내용을 확정하고 고소 준비를 위한 절차를 논의했다. 통지서에는 상점 이전 요구는 무리한 요구로 거부하며 협박 계획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명확히 적히게 했다. 또한 수진의 불법 대출 문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직 최후의 문은 남겨두기 위해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이 차 안에서 말했다. 은주, 너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나는 계속 수진을 아껴주려 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해. 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수진에게 진짜로 좋은 것이라고 믿어. 저녁에 수진이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았다. 그녀는 아직도 눈물을 글썽이며 언니, 오빠. 정말 가게 안 사주실 거예요? 나 앞으로 잘할게요. 빚도 갚고 협박 같은 생각은 절대 안 할게요.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된 통지서 초안을 꺼내 보여줬다. 수진아, 이건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통지서야. 가게는 절대 사주지 않을 거고 내가 한 협박 계획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걸 명확히 알려줬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변호사, 통지서. 언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물었다. 하지만 재훈이 차갑게 말했다. 수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널 지켜줄 수 없어. 내가 한 짓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수진은 재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터뜨리며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통지서를 변호사에게 보내 공식 발송 준비를 하게 했고 증거들은 모두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이제 법적 전략이 완성되었고 수진이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릴 시간이었다. 복수의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수진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통지서가 발송된 이틀 후 주말 오후에 갑자기 현관문이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고 재훈도 부엌에서 나와 문을 열었다. 문 뒤에는 얼굴이 빨개진 수진이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통지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언니, 오빠. 정말 이런 짓을 하다니? 수진이 통지서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그녀는 발을 구르며 거실로 뛰어들어 식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집어 던졌다. 깨진 유리 조각이 튀고 커피가 카페 위에 얼룩지자 나는 재훈의 팔을 꽉 잡았다. 수진아, 너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재훈이 소리치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더욱 미쳐 날뛰었다. 조용히. 언니가 나한테 변호사까지 동원하고 통지서를 보내는데 어떻게 조용히 하라고.
가게도 안 주고 빚 문제까지 들춰내서 나를 죽이려 하냐? 그녀는 소파에 놓인 베개를 찢고 선반에 있던 꽃병을 던졌다. 꽃병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이웃집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이 폭력 행위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수진, 너 지금 폭력 행위를 하고 있단다.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듣지 않고 계속 물건을 부수었다. 신고해봐. 나가게도 못 얻고 빚 때문에 죽을 거야. 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녀는 벽에 손을 때리며 울었고 재훈은 결국 그녀를 꽉 붙잡아 눌렀다. 은주야, 경찰에 신고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재훈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을 때 나는 즉시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관님, 여기서 가족이 폭력 행위를 하고 물건을 부수고 있어요. 주소는? 나는 주소를 말하며 수진의 미친 듯한 비명소리를 전달했고 경찰은 곧 도착하겠다고 답했다. 수진은 경찰을 부른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멈췄다. 그녀는 재훈의 품에서 벗어나 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오빠, 경찰까지 부르냐? 나는 여동생인데 언니가 정말 나를 버리려는 거야? 하지만 재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 내가 스스로 버린 거야? 우린 널 도우려 했지만 넌 폭력과 속임수로 대응했으니까.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관들은 깨진 물건과 얼룩진 카페트,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며 수진에게 경고했다. 이런 폭력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반복되면 체포할 테니 주의하라. 경찰관이 수진에게 말하며 서류에 서명을 받았고 나는 녹화한 영상과 함께 폭력 행위 증거를 제출했다. 경찰이 떠난 후 거실은 온통 파손된 물건들로 뒤범벅이었다. 수진은 방으로 돌아가 문을 꽉 닫았고 재훈은 나와 함께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며 한숨을 쉬었다. 은주,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금은 너무 늦지 않았어. 수진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자. 바닥에 던져진 구겨진 통지서를 주워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폭력 행위 증거까지 확보했으니 수진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이제 그녀의 빚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시간이었고 그녀가 진정으로 후회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경찰이 떠난 후 이틀간 수진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식사도 문 앞에 놓아주면 조심스럽게 가져가고 말도 거의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반성이 진심인지 의심했다. 아직 빚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호사에게 연락해 수진의 불법 대출 관련 증거를 전달했을 때 변호사는 즉시 대출 회사에 연락하기로 했다. 불법 대출 회사는 정식 절차로 신고하면 영업정지 위험이 있으니 그들도 협의를 원할 거예요. 하지만 수진 씨는 대출금과 함께 위약금까지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자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그녀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겠죠. 사흘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대출 회사에서 수진 씨에게 연락했고 대출금 400만 원에 위약금 200만 원을 더해 총 600만 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일주일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이 소식을 듣자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수진이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저녁에 수진이 드디어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다. 언니, 불법 대출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60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 내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 그녀는 울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재훈이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
내가 스스로 빚을 졌으니 스스로 해결해야 해. 우리는 더 이상 너를 돕지 않을 거야. 오빠, 언니, 제발 도와줘. 그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갚으라고 하잖아. 나 무서워. 수진이 재훈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재훈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내가 이 빚을 질 때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잖아. 이제 책임을 져야 해. 나는 수진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수진, 내가 나에게 신혼 선물을 싫어하고 8천만 원짜리 가게를 요구했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생각했었나? 내가 협박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 가족을 생각했었나? 이제 내가 받는 것은 모두 내 잘못에 대한 결과일 뿐이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돌아갔고 그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현관문에 누군가 찾아왔다. 문을 열어보니 대출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서 있었고 그들은 수진을 찾으라고 말했다. 수진 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직접 왔습니다. 오늘 안에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고 수진은 방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숨었다. 재훈이 두 남자를 향해 분노하며 말했다. 너희가 폭력적으로 갚으라고 하면 나도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정식 절차로 진행하라. 두 남자는 재훈의 강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일주일 안에 돈을 준비하라며 경고하고 떠났다. 그 후 수진은 방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잘못을 탓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이 상황을 전달했고 변호사는 대출회사에 다시 경고하는 문서를 보내기로 했다. 폭력적 추심은 불법이니 그들이 다시 방문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변호사의 말을 듣자 나는 안심했다. 이제 수진은 빚 상환과 함께 대출회사의 압박까지 받으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녁에 수진이 다시 내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다. 언니, 나 정말 잘못했어. 빚도 지고 협박까지 계획했고 폭력 행위도 했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떨렸다. 하지만 나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그녀의 후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뿐이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속상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은 말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재훈도 옆에서 침묵하며 수진의 반성을 기다렸다. 언니, 나 진짜 후회해. 신혼 선물 싫다고 말한 것도 8천만 원 상점을 요구한 것도 심지어 협박 계획까지 세운 것도 모두 잘못했어. 나는 너무 욕심이 많고 무례했고 언니와 오빠의 마음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불법 대출도 내가 잘못했고 폭력 행위도 잘못했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발 조금만 도와줘. 나 앞으로 절대로 이런 짓 안 할게. 그녀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재훈과 눈을 마주쳤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여 내 판단대로 해라는 뜻을 전했다. 수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이 모든 일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어? 내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600만 원 대출금과 위약금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해. 하지만 나는 변호사를 통해 대출회사와 협의해서 폭력적인 추심은 막아줄게. 그리고 너는 이 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계획을 세워야 해. 가게 같은 건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언니, 정말 대출회사와 협상해 주실 거예요? 응, 하지만 이건 마지막 기회야. 만약 다시 잘못된 짓을 하면 나도 더 이상 도울 수 없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알겠어, 언니. 이번엔 정말 반성하고 잘 살게.
아르바이트도 찾고 빚 하나씩 갚을게. 다음 날 변호사를 통해 대출 회사와 협의했고 그들은 폭력적인 추심을 중단하고 수진이 월별로 상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해 주었다. 수진은 대학 생활과 병행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매일 열심히 일하며 빚을 갚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방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를 도와주는 등 변화한 모습을 보였다. 한 달 후 수진이 첫 월급으로 대출금 일부를 갚고 돌아왔을 때 나에게 손편지를 건넸다. 언니,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 예전에 언니에게 8천만 원 가게를 요구했던 게 정말 부끄럽고 후회돼. 언니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꾸준히 살면서 내 잘못을 고치겠어. 편지를 읽으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수진이 진정으로 후회하고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재훈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은주, 너 덕분에 수진이 변했어. 고마워. 우리 가족이 모두 잘 살 수 있으면 그만이야.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사계절이 지나고 수진은 대출금의 절반을 갚았고 대학에서도 성적을 올리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신혼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은 수진이 직접 찾아와 언니, 이 가방 정말 예쁘다. 내가 예전에 못마땅하게 생각한 게 잘못했어라며 사과했고 나는 그 가방을 다시 그녀에게 선물해 주었다. 가족 식사를 함께하는 저녁,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언니, 오빠,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자. 우리는 함께 웃으며 식사를 계속했다. 나는 복수를 통해 수진이 변화하고 가족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집안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나와 재훈은 더욱 깊은 신뢰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수진이 후회하고 변화한 이 모든 과정은 우리 가족에게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다. 이야기 끝.